1964년 6월 3일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박정희 정권은 서울시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날 오후 학생과 시민 약 5만여 명이 서울 시내로 몰려들어 무단정치 박정권은 민족을 위해 물러나라, 썩고 무능한 박정권 타도를 외치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했다. 박정희 정권은 주한미군 사령관과 협의를 거쳐 밤 9시 50분 8시로 소급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사개 사단 병력을 서울에 투입하여 시위를 무력 진압했다. 계엄령은 7월 29일까지 55일간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348명이 구속되었다. 학생들에게는 내란죄가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됐다. 담배를 한 모금 깊이 빨아들이며 나는 그날을 떠올린다. 1964년 6월 3일 내가 22살 서울대 정치학과 2학년이던 때였다. 그 해 봄부터 캠퍼스는 들끓고 있었다. 한일회담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학생들의 분노는 커져갔다. 3월 24일 시위를 시작으로 5월 20일에는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렀다. 우리는 박정희의 허울뿐인 민족주의에 분노했다. 6월 3일 아침 나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다. 그런데 캠퍼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학생회 간부들이 여기저기서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교수들도 긴장한 표정이었다. 오늘 결전이다. 같은 과 선배인 김영이 내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정부가 한일협정을 밀어붙이려고 한다. 우리가 막지 않으면 나라가 일본에 팔려간다. 오후 1시 서울대 물리대 앞 광장에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몇백 명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파는 불어났다.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에서도 학생들이 합류했다. 한일 굴욕외교 반대, 박정희 정권 타도, 구호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나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오후 3시경 시위대는 교문을 나서기 시작했다. 경찰들이 저지선을 쳤지만 5만에 가까운 인파를 막을 수는 없었다. 우리는 물결처럼 시내로 쏟아져 나갔다. 종로 내거리에 도착했을 때 장관이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가세했다.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물을 주었고 행인들이 박수를 쳤다. 학생들 힘내라. 나라를 구해라. 시민들의 환호성이 우리를 더욱 흥분시켰다. 하지만 청와대 쪽으로 향할수록 경찰의 저지가 거세졌다. 곤봉을 든 정형들이 차벽을 쌓고 있었고 최루탄이 터지기 시작했다. 물러서지 마라. 끝까지 가자. 누군가 외쳤다. 학생들은 돌멩이를 집어던지며 경찰선을 돌파하려 했다. 나도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댔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오후 6시경 갑자기 라디오 방송이 중단됐다. 그리고 7시가 넘어서자 군용 트럭들이 시내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계엄령이다. 누군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외쳤다.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트럭에서 우르르 내렸다. 소총을 든 병사들이 시위대를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 순간 아까까지의 열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해산하지 않으면 발포한다. 확성기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학생들은 당황했다. 데모는 해봤지만 총을 든 군인과 마주한 건 처음이었다. 일부는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총을 겨누냐? 한 선배가 소리쳤다. 그 순간 군인들이 달려들었다. 곤봉이 머리 위로 떨어지고 최루탄이 연달아 터졌다. 아비규환이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뒤에서 군화 소리가 따라왔다. 골목으로 숨어들었지만 곧 붙잡혔다.
이 빨갱이 새끼들. 군인이 내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다. 무릎으로 배를 가격하자 숨이 턱 막혔다. 트럭에 실려간 곳은 서대문 경찰서였다. 유치장에는 이미 수십 명의 학생들이 끌려와 있었다. 모두 상처투성이었다. 야, 너희들 내란죄로 잡혀온 거 아냐? 경찰관이 조롱하듯 말했다. 내란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내란죄면 사형도 가능한 중죄였다. 조사가 시작됐다. 첫 번째 질문이 뻔했다. 누가 시켰냐? 배후가 누구냐?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선 겁니다. 대답할 때마다 뺨이 날아왔다. 거짓말하지 마라. 학생들이 혼자서 이런 일을 벌일 리 없다. 수사관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시기였다. 북한 간첩이 배후에 있다거나 야당 정치인들이 조종했다는 식의 스토리를 만들려고 했다. 며칠 뒤 신문을 봤다. 북구에 조종하는 학생 폭동, 불순분자들의 내란 음모 같은 제목들이 나를 경악시켰다. 우리가 외친 건 나라를 팔아먹지 말라는 것뿐이었는데 그것이 내란이 되고 폭동이 됐다. 더 기가 막힌 건 계엄령해서 벌어진 일들이었다. 대학들은 모두 휴교 조치됐고 신문들은 검열을 당했다. 야간 통행이 금지되어 밤 10시 이후에는 아무도 거리에 나올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 감방에서 동기 녀석이 분통을 터뜨렸다. 조용히 해. 들키면 더 얻어맞는다.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똑같은 생각이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우리에게 내란죄를 적용했다.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피고인들은 정부를 전복하려는 의도로 폭동을 일으켰다. 검사의 논고가 끝나자 법정이 술렁였다. 방청석에 온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재판부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했다. 증거 조사도 형식적이었고 변론 기회도 제한적이었다. 우리는 그저 이미 짜인 각본에 따라 처벌받는 존재일 뿐이었다. 한 달 뒤 판결이 나왔다. 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주동자로 분류된 선배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서면서 나는 허탈했다. 나라를 걱정한 죄로 내란죄를 뒤집어쓰고 평화롭게 시위한 것이 폭동으로 규정됐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아무런 목소리도 낼 수 없었다. 7월 29일 드디어 계엄령이 해제됐다. 55일 만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다. 언론은 길들여졌고 학생들은 위축됐으며 시민들은 침묵했다. 나는 복학했지만 예전과 같지 않았다. 교수들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피했고 학생들은 서로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누가 밀고자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계엄령. 우리에게 각인시킨 것은 공포였다. 권력에 맞서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한일협정은 결국 체결됐다. 우리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총칼 앞에 무릎을 꿇었다. 6월 3일 그날 나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았다. 겉으로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총칼이 지배하는 나라였다. 그리고 그 현실은 계엄령이 해제된 뒤에도 변하지 않았다.